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경기도에 사는 46살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0.7도, 습도는 73%입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공룡 골격 화석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코너죠.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그리고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희생.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 출석해 강조한 말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던 것이 지금의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재정 긴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만 희생해선 안 된다며 공무원 임금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은 기업의 임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과거 발언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을 낮춰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물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장차관 이상 고위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의 10%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정말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장차관 급여 반납 움직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2020년 당시에도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 아래 장차관급 인사들이 급여 30%를 반납했지만 회수된 급여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수된 급여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에 기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용처를 미리 정하지 않은 탓에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건데요. 고통분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명확한 시스템부터 만들고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폭탄 발언 때문일까요? 우리 금융시장이 오늘 출렁거렸어요.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해서 2426.89에 장을 마쳤고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7일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낙폭도 6월 22일 이후에 가장 큰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이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해서 1,350.4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이 현지 시간 26일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매파적 발언을 해서 상당한 충격을 이제 금융시장에 안기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또 한 번의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은 쉬어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제약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조기 정책 완화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화 보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충분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예결산 특위 전체 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이 부분에서 답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 국제통화기금 위기, IMF 위기와는 다르다라는 거였는데요. 큰 틀에서 국제기구나 미국 그리고 그 외 주요국에서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화 보유가 충분하다는 게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봐도 그렇고 주변국들의 평가를 봐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에 늘 회의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 대응책, 비상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추 부총리 종부세 개정안 처리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종부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에 이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달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피해를 보는 국민의 이 숫자는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는데 네.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에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까지 포함해가지고 고려를 하면은 최대 50만 명까지 이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이달 말에 이게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또 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여야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부세를 깎아주는 게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과 관련돼서는 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비해서도 종부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를 하는 차원이지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차원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도 기재위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으로 올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국회는 내일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9월 1일 정기국회 직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다시 합의를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여야가 당장 내일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9월 1일에야 처리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우려했던 이달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좀 걱정되네요. 저 화제를 좀 바꿔서 오늘 국회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9월 퇴임하는 김재영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진행이 됐는데요. 오석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식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다 참석을 한 인사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들에 대해서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을 선고한 바 있고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이력 등이 여러모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이 인사 말씀에서 사법부 독립성, 중립성 등 강조하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 독립 침해의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되고 또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야당은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또 과거 800원 버스비 판결인가요? 그거 등등 해서 과거 판례들을 다 끄집어내서 좀 오 후보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2011년에 운송수익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논란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것과 좀 대비되는 2013년에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혹한 게 맞다라면서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것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버스기사 관련 사건은 이 당사자가 기업별 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한 직후에 이 문제 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논란이 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판결한 걸 보면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고위공직자 또는 권력기관 종사자의 속사정을 알아서 이렇게 고려해주는 그런 판결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석준 후보자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런데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었던 것 같다. 나름대로는 참작하려고 했는데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버스기사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 등의 이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걸로 당시에 판단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도 했는데 이런 이제 얘기들이 여러모로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이게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석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최근 10년 동안 만난 게 5번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식 참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청첩장을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취임석 참석은 다른 이제 고법원장, 지방법원장, 법원 행정처장 등과 함께 일종의 출장 형태로 간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 사고를 당한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시킨 게 아닌데도 이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실 직원이 신청서를 내라고 해서 한 것이지 무리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신청하고 그랬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버스비 800원 횡령은 달리 해고 외에는 판결할 게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래서 판사한테 선고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표결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표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는 일단 오늘은 이제 하지 않았고 네. 차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시일을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판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고 간 이런 얘기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시원하게 이렇게 해명되거나 설명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네. 민주당이 어떤 네. 입장을 가지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전례대로 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많을 수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뭐 새로 좀 시작하는 그런 뭐 분위기 아닙니까? 네. 새롭게 대표도 뽑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보면은 뭐 협력의 어떤 신호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용납이 안 돼서 뭐 처리를 못하겠다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양쪽의 신경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하고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또 열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로 잡혔는데 예.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전문가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전문성 있는 인사로 볼 수 있는지 이 논란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급여 문제 이런 것들도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검증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다음 달 5일로 일단 잠정 합의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익히 아시겠지만 검찰 사건 축소에 대한 대응 또는 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 또 검찰 중립성, 독립성 등과 함께 이 정은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논란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나저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비서관급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경질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 일주일이 넘게 대통령실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다. 예.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예. 인사쇄신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실 소속의 홍지만 정무1비서관하고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사실상의 경질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권의 내용이 계속되는 와중에 여의도과의 어떤 채널을 맡아서 조율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정부 라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 대통령이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적 쇄신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모 비서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오늘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제 면직 처분 면직 처분 결정이 됐다라고 일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최근에 대통령실의 내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 등과 관련된 어떤 대응이라든가 평가 이런 게 담긴 문건이었는데 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은 이제 인사처분이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비서관에 대해서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뭔가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 쇄신 이런 맥락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그만두는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런 인사 쇄신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은 국민에 잘 봉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국가의 헌신적 자세와 업무 역량을 최고도로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국민의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적 쇄신 범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비서관급을 넘어서 수석 비서관 정도 급에 이를 수 있다. 이 인사쇄신의 어떤 대상이 예. 이런 걸 시사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또 언론은 이것을 또 주로 이제 지금 인사쇄신이 되고 대상이 되고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에 가까운 인사들이라는 점을 들어서 예.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과 가까운 사람들을 쳐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막 하고 있는데 뭐 검찰 대 윤핵 간의 대결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잖아요. 무협지 같은 얘기들이 막 언론 지상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쇄신 대상에 검찰 출신의 이제 소위 말하는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특히 인사 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네. 이러한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루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언론은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 상황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서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완료하자. 그리고 이것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특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원 가처분 결정의 이런 취지를 충분히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 또 붙었는데요. 또 비대위원 전원이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전원 사퇴하지 않고 역할을 다하기로도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에 그러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그럼 교체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가봐야 된다라고 비대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 개정해서 다시 비상 상황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르는 상황에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책임 정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다. 새로운 원내대표로 지도부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 굉장히 이 정권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네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오늘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감로들박이 있는데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임무가 있지 않느냐 의총에서 밝혔듯이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에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비대위 구성이 절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답변을 했죠. 이 당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합리적인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이 비대위안을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요? 그렇습니다. 끝없는 법원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준석 대표 오늘 가처분 신청 또 냈는데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이어가는 거는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꼼수이다라면서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또 이제 한 겁니다. 비대위가 무효 판정을 받았는데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거 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결정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또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집행정지 신청이고 별도로 가처분 결정 직후에 이의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을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당원당규 개정하려면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또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2번 실수는 안 하겠다 이러면서 또 회의 안 열겠다고 얘기해서 좀 향후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지난 주말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됐어요. 전당대회 결과 이재명 대표가 77.77% 득표로 박영진 후보 꺾고 대표가 됐고요. 최고위원들도 예상대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국정에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이나 독주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영수회담 이걸 재차 제안을 했고요. 당내에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기구와 민주주의 위기 관련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를 했는데 오후에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서 이제 예방을 했는데 네. 당내 통합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1%도 뭐라고 했나요? 통합이라고 1%의 반대가 있어도 네. 통합을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제안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일전에 이제 그 돼지갈비 김치찌개 얘기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강조한 바도 있는데 역대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이제 야당과의 대통령과의 대화는 예를 들면은 누가 와야 되는지 의제는 어떤 것인지 어떤 형식이어야 되는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경로를 밟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석 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00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룡 골격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최근 문화재청에서 이 화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예고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견된 화석은 어떤 공룡이고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 박사 이용남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화석, 경기도 화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네, 공룡의 화석입니까? 이 공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뿔공룡인데요. 여러분 뿔공룡이라고 그러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네. 아마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찾아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트리케라톱스 같은 이렇게 뿔이 난 초식 공룡의 이제 조상이 되는 그런 공룡입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의 유일한 공룡 골격 화석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발자국이나 공룡화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골격 화석은 뭐 그렇게 많이 발견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코리아 케라톱스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뼈들이 단편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뼈들이 제자리에 붙어서 나온 그 어떤 최초의 공룡 화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공룡 뼈 이렇게 전시하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화석은 온전한 모양을 갖춘 공룡 골격이 그대로 드러난 화석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보통 공룡이 살았던 시대하면 백악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백악기는 한 1억 3천만 년 전, 4천만 년 전이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공룡이 대략 8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셨다고요? 공룡은 백악기에 산 게 아니고요. 공룡은 후기 트라이아스기부터 한 2억 3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네네. 예, 백악기 말 6억 6천만 년 전에 이제 멸종을 했고요. 예. 공룡의 후손이 이제 새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리아 케라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살이라고 저희가 추정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룡 뼈는 우리 포유류 뼈랑 다르게 파충류이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뼈를 단면을 잘라보면 거기에 나이 성장선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성장선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얘가 몇 살에 죽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케라톱스는 8살 정도에 죽은 것으로 저희가 밝혀가 됐죠. 네. 지금 코리아 케라톱스는 그러면 한 몇 년 전쯤에 살았던 공룡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코리아 케라톱스는 이제 정기백악기라는 시기고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1억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근데 지금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하는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공룡 이름 네.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네네. 무슨 케라톱스든 사우루스든 그런 공룡에 코리아자 붙어 있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은 신종 화석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 화석을 연구를 하면서 이게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공룡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새로운 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명을 이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공룡도 이제 학명을 줘야 되는데, 그 학명은 그 공룡의 특징하고 그리고 공룡이 산출된 지역 또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의미를 둔 그런 것으로 라틴어로 학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네. 코리아 세라톱스라는 말은 한국에서 산출된 뿔공룡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다음에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종명은 화성엔시스라는 것은 화성 지역에서 나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학명만 들어도 이게 어떤 공룡이고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뭐 전문가들은 단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명은 이것을 연구한 그 학자가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네네네. 네. 아니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공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기존에 발견된 공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코리아 케라톱스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왜 신종이었냐 하면은 다른 뿔공룡에서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꼬리뼈에 있었고요. 예. 대부분 꼬리뼈가 이제 강룡류는 이렇게 지금 꼬리 끝으로 가면서 이제 작아지는 그런 꼬리인데 얘는 코리아 케라톱스는 중간이 같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음에 네. 발목뼈가 다른 강룡류에서 나타나지 않은 굉장히 튼튼하게 그러니까 발목 관절이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융합된 그런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보고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뿔공룡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트리케라톱스는 사족보행하고 뿔 3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런 공룡하고는 지금 이족보행을 하는 공룡입니까? 이 공룡은? 예, 맞습니다. 여러분 뿔공룡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네 발로 걸어다니는 머리가 큰 그런 이제 뿔공룡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사실 그런 공룡들은 다 북미 공룡들이고요. 근데 이런 북미 공룡들의 조상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풀공룡의 가장 원시적인 조상은 중국에서 후기 쥐라기에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이미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억 2천만 년 전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뿔공룡들은 두 발로 걸어 다녔어요. 크기도 작았고요. 그러다가 점점 머리가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서 이제 두 발로 걷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족 보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코리아케라톱스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좀 원시적인 뿔공룡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리 형태로 봐서 그리고 화성 코리아케라톱스의 전 조상 그리고 조금 더 진화된 뿔공룡의 특징을 봐서 얘는 이족 보행을 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화성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발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뼈 화석은 굉장히 단단한 암석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발견이 됐을 당시에도 그 정곡항 그 제방 그 암석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견하신 분이 맨 처음에 이제 뼈가 이제 살짝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꼬리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시 같은 뼈들이 보이니까 이게 물고기 뼈 아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건 공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뼈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암석 속에서 이제 뼈를 이렇게 추려내야 되는 작업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암석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그런 뼈들의 특징들이 대부분의 뭐 이렇게 좋은 화석이 나오는 뭐 몽골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뼈들이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거든요. 색깔도 하얗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각 변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중생대 이후에. 그래서 공룡뼈 색깔도 새까맣고요. 암석도 단단하고요. 그래서 찾기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예.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처리하게 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요. 또 연구하는 데는 좀 외국 공룡에 비해서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공룡이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도 지금 공룡의 진화사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공룡 골격 화석이 잘 발견 안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각 변동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공룡이 우리나라에 지금 공룡 발자국이 한 5천 쪽 이상이 발견되고 공룡알이 발견된 지역도 한 12군데가 넘거든요. 네. 그렇게 공룡알과 발자국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잘 못 찾을 뿐이죠. 그건 왜냐하면은 뼈를 찾기 위해서는 암석이 드러난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암석을 우리가 표면을 보면서 뼈들이 박혀 있으면 이제 이거 화석을 찾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그 지층, 백악기 지층이 드러난 곳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해안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도 중생대층이 굉장히 많은데 예. 대부분은 이제 산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지금 덮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층, 암석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내륙 쪽에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 중생대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계속 조사를 한다면은 거기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공룡 화석들이 계속 앞으로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왜 발견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충분합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모로 화석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처음으로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하는 학명까지도 받았는데요. 네.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의미 어떤 걸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지금 취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국가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이제 우리 천연기념물이 대부분은 공룡 쪽에 있어서는 이제 발자국 산지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발자국
보다도 이제 공룡의 더 실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리고 공룡의 형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공룡 골격에 대해서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는 데 대해서 의미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인터뷰한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룡 연구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공룡 연구가 시작된 게 한 1980년대부터입니다. 1980년에 이제 뭐 경남 고성 같은 데서 이제 공룡 발자국 시작되면서 공룡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룡 발자국, 뼈보다는 발자국 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발자국 연구들을 주로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룡 연구의 그 메인은 이제 공룡 뼈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룡 뼈 연구는 지금 뭐 선진국, 뭐 특히 중국, 미국, 뭐 캐나다 이런 곳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공룡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뭐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토는 좁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거 우리나라의 그 남한의 한 4분의 1이 중생대층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공룡 화석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 인력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연구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국제 스탠다드에 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우리나라에 대한 공룡 연구를 계속 하겠다 보면은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금방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공룡 전문가신데요. 저희 방송 듣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네네. 그 공룡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공룡을 이렇게 그냥 어떤 흥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룡도 하나의 중요한 그 과학적인 과학 연구의 대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공룡을 포함한 이런 과거에 멸종된 동물들을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고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고생물학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고생물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사냥을 하면 생물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멸종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몰랐던 생물들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보람된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의 뜻이 있는 학생들을 네. 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용남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충격을 줄 만한 책을 골라오셨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월터 아이작슨의 코드 브레이커라는 책입니다. 이 노벨상을 수상한 네네. 과학자 이야기거든요. 네. 현재 UC 버클리의 교수인 이 제니퍼 다우드나인데요. 이름도요, 다우드나 뒤에 DNA가 들어가서 유전자 쪽 과학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분이 2020년에 동료 과학자인 엠마누엘 샤르팡티와 같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노벨상 수상 이유가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공로거든요. 네네. 아마 크리스퍼 가위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어요? 유전자 가위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예. 그 크리스퍼 가위가 유전자 편집의 도구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유전자 편집 도구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디까지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그래서 맞춤형 인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근데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DNA를 본 적도 없지만 그렇죠. 뭐 우리가 배울 때만 이제 DNA를 뭐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 눈에도 안 보이는 DNA를 어떻게 가위처럼 우리가 종이 자르듯이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지 학술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글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워드 프로세스처럼 정확하게 편집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크리스퍼 가이를 이용하는 건데 간단하게 원리를 말하자면요. RNA에 유전자 정보를 입력하면요. 네. 그 RNA가 카스9이라는 효모와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수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RNA가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서 일치하는 DNA 가닥을 찾아내서 잘라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면 형사팀인데 예. 한 명은 이제 지명수 배자 얼굴을 다 외우는 사람이고 예. 한 명은 이제 그 힘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 부분이 내가 입력한 거기랑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네. 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힘을 잘 쓰는 사람이 너 나와 라고 해서 이렇게 체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RNA가 범인을 알아보는 사람이고요. 카스9이라는 유전자가 체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이 잘릴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다가 또 원하는 유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다 다른 걸 넣을 그렇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 지명수 배한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요 유전자 코드는 유전병을 일으키는 나쁜 그 코드입니다. 네. 그걸 잘라가지고 정상적인 코드를 갖다 놓으면요, 그 유전병이 발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뭐 DNA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DNA 안에 유전 정보를 다 담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면은 사람이 다른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주 무서운 기술인 거죠. 잘못 네. 사용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너무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거 아니야?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 좀 있는데 그 네. 다룬 책 중에선 제일 대중적이고 쉬워요. 왜냐하면 이 책이 학술서적보다는 전기거든요. 월터 아이작슨이 원래 전기 작가고요. 네. 그 전에 아마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책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예, 예. 이거 쓰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서술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저도 사실은 뭐 테크나 인문 그리고 비즈니스 쪽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보 위주의 글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그쵸. 써도. 예. 그게 고민인데 이분 서술 방식은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60%, 네. 스토리가 30%, 유머가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정보들이 스토리에 합쳐져가지고 되게 재밌게 전달이 돼요. 네. 이 크리스퍼 시스템도 사실은 2012년 다우드나의 논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또 되게 재밌는 게 과학계는요. 예. 뭐가 발견될 때쯤에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 비슷한 시기에 하루 네. 차이로 놓쳤다든가 그런 게 네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쟁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책은 노벨상을 탄 다우드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그 반대편 경쟁에서 그 반대편 진영에서 경쟁한 뭐 장펑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과의 경쟁 이야기도 나누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재밌게 읽히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보통 이제 누가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전기 작가는 네. 말썽장이었다. 어디 나가서 누가 어떤 사고를 쳤다 이런 얘기까지 다 써주는 그쵸, 그런 그쵸. 작가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례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네.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제니퍼 다우드나의 노벨상은 좀 학계에서도 되게 이례적이다라는 평을 받았던 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노벨상 수상이 굉장히 일찍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우드나의 논문이 2012년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2020년에 수상이 결정이 돼요. 8년 만에 결정이 된 건데요. 네. 사실 노벨상은요, 어떤 기술이 나오고 그 발견이 된 다음에 그 영향력이나 한 3, 40년의 영향력을 보고서 수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 이분은 화학상을 탄 건데 이때 물리학상을 탄 교수님이 있거든요. 예. 로저 펜로즈 경이라고요. 이분은 블랙홀을 발견한 걸로 이때 2020년 노벨상을 탄 건데 네. 50년 전에 발견한 걸로 탄 거예요. 그래서 네. 노벨상의 또 다른 별명이요, 장수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데 오래 살아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수상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네, 그런 흥미로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두 네네. 가지를 네. 하셨는데.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여성 2명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공동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2020년까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184명인데요. 이 중에 마리 퀴리, 그러니까 우리가 퀴리 부인으로 알고 있죠. 예. 퀴리 부인을 포함해서 여성 과학자는 단 5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요. 네. 한꺼번에 여성들만 공동 수상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유전자 가해를 같이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 공동 수상을 하려면 뭐 장펑이나 조지 처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게 3명을 줘도 되거든요. 또 3명까지만 주기 때문에 네. 그 한 명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여성 2명한테만 공동 수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유전자 분야에서는요. 제임스 왓슨이라고 혹시 예, 왓슨 제일 유명하죠. 네, 그렇죠. 예. 그 DNA 구조를 발견해가지고 그 이중나선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같이 수상해도 될 만한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저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성이 그 여성의 연구 결과가 사실은 이걸 발견할 때 큰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왓슨이 발견할 때요. 그렇죠. 예. 근데 평가절하가 많이 됐어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왓슨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또 인종차별주의자의 여성차별주의자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미국에서 지탄도 되게 많이 받고 네. 지금은 거의 뭐 가택연금되다시피 해서 갇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평가절하고 다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어떤 대접을 못 받고 예. 정당한 대접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그 반대적인 사건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 초창기에 에릭 예. 랜너라는 사람이요. 예. 셀이라는 과학 잡지에 크리스퍼의 영웅들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예. 이 다우드나와 샤르팡트의 이 노벨상 탄 두 여성이 사실은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그 글에서는 이 여성들의 공헌을 살짝 빼요. 다른 사람들 그 남성들만 부각을 시키고. 예, 예.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옛날에는 그게 제임스 왓슨 때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학계나 대중 쪽에서도 이 에릭 랜더를 이제 지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로잘린드의 그 사태를 다시 반복할 거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노벨상은 이 여성 2명한테만 줬다. 그러니까 이런 뒷배경의 스토리들과 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노벨상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줬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영향력이 큰 굉장히 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연구 성과를 냈다, 업적을 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전병 치료에 이 기술을 이미 쓰고 있거든요. 예. 유전병이라는 게 병이 DNA에 새겨져 있다는 거니까 그 DNA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뭐 암 같은 것도 문진할 때 예. 집안에 병력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DNA상 그 암에 좀 더 쉽게 발병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암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뭐 요즘 유전자 검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고 암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좀 불행한 거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조작을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네네. 근데 만약에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러면 내 후세 네. 유전자 조작해서 외모나 뭐 지능 이거 좀 좋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까? 그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게 한번 실시된 적도 있어요. 이게 시행된 한 적도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문제가 된 건데 네. 뭐 키나 지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식 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 중국의 과학자가 몰래 실험을 한 겁니다. 중국 당국도 모르게 2018년에 네. 생식 세포에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배아 세포를 예. 실제로 그 실험자한테 착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에이즈라서 그 에이즈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 에이즈를 발병시키지 않게 유전자 조작을 했다라는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네네. 했는지 몰라도 예. 그게 대물림되는 그 생식세포를 건드렸다는 거, 그 아이를 탄생시키는 데까지 연결시켰다는 게 완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국 당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요? 지금도 실형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말씀하신 키나 지능 같은 것도 의도만 가지면은. 예. 근데 이제 생명윤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네. 논란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이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문제니까 예.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만약 이런 기술이 등장한다면요. 그 처음엔 비용이 높을 거니까 그 비용을 그렇죠.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좋고 지능도 좋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이게 유전자에서 갑자기 사회 문제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어쨌든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게 이 불평등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인데 네. 유전자 관련 기술이 대중화 이루어진다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이 이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게 이제 PC가 처음 나왔을 때 퍼스널 컴퓨터 있죠. 예. 그게 있을 때 처음에는 고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있는 사람만 이 정보를 독점한다. 그래서 불평등 얘기가 있었는데 그 PC가 굉장히 싸지면서 대중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논란은 쑥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 비슷하게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들을 바이오 해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중화가 된다면 불평등 심화 현상이 오히려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크리스퍼 가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100 정도 내면 그 실험 키트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강남미인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다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 듯이 예. 이거를 가령 내가 키나 지능이나 외모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다양성이 사라지고요. 전부 다 비슷한, 다 우수한 사람만 나오게 되면서 예. 이게 자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거죠. 그 거의 한 종이 되다시피 이렇게 다 해버리면 그게 그 다양한 어떤 거에서 살아남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게 되는 거니까요. 월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네. 인류가 다 똑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살이 푸둥푸둥 쪄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앉아있는 모양으로 나오던데 네. 진짜 그런 인류가 될 가능성도 수도 있다 있죠. 이런 얘기인데 네네.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자신의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지능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시겠어요?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질문을 근데 스스로에게 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그래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가까운 시일에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있고요. 실제로 그거를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전자 코드가 완전하게 분석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분석이 되면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건 지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기 전에 일단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한 번이라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런 시대를 너무 당황스럽지 않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 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난치병 치료에 먼저 이용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한창 또 이용하고 있다고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책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모레 새벽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은 아침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은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오후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전남권과 경남권은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30에서 12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강원 남부와 강원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9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7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0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5도, 습도 7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된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5,000원 안으로 식사 해결이 가능한 식당 좀 알려달라고 문의를 했는데요. 어떤 답변자가 밥값 싼 식당 이름을 정리한 목록을 남겨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밥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눈물이 난다는 글에는 공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소위 코로나 학번의 고물가 시대 생존법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은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 주변 상권을 잘 모른다고 하고요. 방역 완화로 대면 수업이 활성화하면서 이제 겨우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나 했더니 난데없이 물가 급등으로 외식 물가가 뛰면서 끼니 해결이 쉽지 않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일보가 서울 주요 대학이 모여있는 신촌동과 회기동 일대 식당 50곳의 음식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한 끼 메뉴가 만 원 이상인 식당이 20곳으로 40%에 달했고 9,000원대 식당은 26%인 13곳, 8,000원대 식당은 22%인 11곳이었다고 합니다. 김밥 등 간단한 분식류를 제외하면 6,000원 이하 밥을 파는 식당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대학 내에 있는 학생 식당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마지막 보루인 학생 식당마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축소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 시내 10개 대학을 확인해 보니 5곳의 학생 식당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식당의 상당수가 적자에 인력난이 겹쳐 운영을 중단하거나 하루 2끼만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에게 손을 내밀기 어려운 학생들은 싼 식당을 찾아 헤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인 셈입니다. 자취를 하는 비수도권 학생들의 금전적, 심리적 부담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소식 접하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이 어디 대학생뿐이겠습니까마는 청년들이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대학과 정부, 우리 사회가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아까워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났지 이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흩어지네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한때는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그런 꿈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런 아픔 느낄 줄 몰랐어 이별을 느낄 때면 난 생각해봐 우리 사랑을 위한 시간인걸 너는 이런 내 맘을 아는지 이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흩어지네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스타르라르라르라리라 스타르라르리라르라리라 따라라라라 따라라 이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흩어지네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나는 나 투개월의 여우야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사연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발견 들으시고요. 4222님께서 대학생들이 밥값이 비싸서 못 먹는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젊을 때 잘 먹어야 하는데 어른으로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8356님께서 애들 밥은 굶게 하지 말자. 이래서 무상급식 됐잖아요. 대학생은 굶어도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키가 왜 작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한창 먹어야 될 때 못 먹어서 그렇다고 제가 강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건너뛰고 안 먹었던 것 같긴 해요. 특히 대학생 시절에 한 끼 잘 챙겨 먹는 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100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할 걸 겁니다. 네, 뭐 꼭 무조건 무상급식 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의 고충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최소한 학교 식당만이라도 좀 문을 열 수 있게 대학 쪽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앞에 식당의 음식값이 비싸지는 건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대학만은 좀 그런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현황부터 먼저 점검하고 갈까요? 네, 코로나19 오늘 확진자가 43,142명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휴일이었으니까 전날보다 4만 명이 넘게 줄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날 85,295명이었고 그 전날은 95,60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연속 10만 명 아래인데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봐도 똑같이 이제 휴일이 영향을 받는 건데도 네.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6%, 2주 전과 비교하면 30%나 줄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60세 이상의 환자 비중이 20% 이상이 계속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시면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갈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가 16명이 늘어서 597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재유행한 이후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위중증 환자 숫자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한 달치를 보니까 뭐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만 우상향을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약간 마음이 섬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많이 나올 때 병상이 충분히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환자는 앞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중증 병상이 제대로 있는지를 재원 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데 좀 더 있으시면 안 되는 경우 네. 비워줘도 되는 경우 그런 거를 퇴실 이행 기간을 하루 줄여서 진짜 아프신 분이 병상을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감염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예.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때만 병상 얘기하지 말고 이 공공인프라를 꾸준하게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지인이 주말에 너무 많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니까 코로나에 감염돼서요? 그런 줄 알고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병상으로 가까운 큰 병원들이 다 차 있으니까 네. 어디 진료받을 데가 없어서 뺑뺑뺑 돌다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아이고 병상 이거 그냥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아픈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고 코로나로 위중증이 되신 분들도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노력한다고 하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뭔가 비어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해외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를 미리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염병 자문위원회가 이런 검사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자문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좀 의문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국하기 전에 48시간 안에 받았던 PCR 검사 네. 혹은 24시간 안에 받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있어야지 이제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해외여행 때문에 이제 다녀오셨던 분들이 가서 혹시나 못 들어올까 봐 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행업계나 항공업계가 지금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 부담도 적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제대로 검사가 되는지 좀 의문이더라고요.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 귀국한
사람이 SNS에 귀국 전에 신속항원 검사 받은 경험담을 올렸는데 네. 터키 출신 간호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예. 한참 얘기한 뒤 검사를 시작하자 마스크를 썼다. 예. 이분 체험담이에요. 예. 근데 채취한 검체가 모자랐는지 내 검사 키트에 색깔이 안 나오니까 예. 휴지통에 버려졌던 검체를 다시 꺼내서 추가로 더 짜냈다. 다른 사람 거를? 그러니까 본인의 검체인데 예. 해보니까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버렸던 걸 쓰레기통에 네네, 있던 걸 네. 다시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고 한국에 도착하면서 어차피 입국하고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네. 미국 현지에서 비용도 비싸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외화를 낭비해가면서 실효성 없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받는 검사가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통제가 돼서 잘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고 비용도 되게 크다라고 하는 게 감염병 자문위원회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번에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 네. 평균 하루 2만 명의 내국인 입국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20억 원이고 한 달이면 600억 원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비용 부담이 적지 네. 않고 이걸 이제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입국 후에 검사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비용 지출도 크고 이게 정확선의 효용성도 떨어지고 들어오면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을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중대본에 보고할 예정인데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 9월 2일쯤에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실시하는 건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고 후에서나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입국 전에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현재는 우리나라 일본뿐인데요. 예.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입국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저희가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걸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사례일 수도 있겠는데 뭐 최근에 일본에서 입국했다가 다시 또 일본으로 출국할 네. 분한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허술하게 검사하고 요구하는 건 또 다른 나라에서 검사하는 건 굉장히 깐깐하게 요구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더라고요. 네. 뭐 일본하고 우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본까지 지금 폐지됐다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어찌됐든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PCR 검사하는 거는 좀 확실하게 검사를 네.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던 대전의 은행 강도 살인 사건. 21년 만에 용의자 2명을 붙잡았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와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네. 21년 만에 용의자 2명이 잡혔는데 우선 이 사건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01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대전에서 한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를 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 2명을 이번에 구속 수감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이 2001년 10월에 그 대전에는 파출소 경찰관 총기를 탈취했어요. 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있다 12월 1일에 수원에서 차량을 절도를 했습니다. 이 훔친 차하고 권총을 가지고 12월 21일에 대전에 있는 한 은행에서 3억 원을 훔치고 그 자리에서 김모 과장은 그때 46이었는데 네. 살해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은행 직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그 당시에 직원에게 총을 발사했는데 3억 원을 주고 도망을 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한 상황인 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8시간 후에 이 범인들이 도주할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차량도 발견을 했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8월 달에 용의자 3명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영장이 기각됐어요.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01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2016년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태완이법이 2015년 7월에 시행이 되면서 네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용의자 2명을 21년 만에 잡았고요. 이 용의자들이 범행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총을 내가 먼저 쏘지 않았다.
돈 훔친 건 맞다. 그래요? 네, 두 사람을 잡았는데 이 범행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내가 총을 쏜 건 아니다. 상대방이 총을 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총을 그렇죠. 쐈다는 얘기가 되는 어쨌든 거잖아요. 범행을 저지른 건 인정을 한 거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명을 잡았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우선 경찰이 수사 의지를 몇 년 동안 놓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우리가 장기민재 사건 수사팀 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손수건이 하나 발견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그 당시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서 계속 관리는 하지만 장기 미제 사건까지 영향이 안 미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2016년에 강력계에 지금 세종경찰청의 수사과장인 김선영 계장이 부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물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미제팀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수사를 예. 다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예. 그 당시에 압수물 보관소에 가보니까 수사 박스에 증거물이 보관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증거물에 보니까 손수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수건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증거물에서 DNA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소름이 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DNA 정보만 있으면 전 다 찾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 국민의 DNA 정보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 것만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이 돼 있으니까 네. DNA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용의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대조를 못하니까. 대조를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DNA 주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조 자료가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팀원들이랑 최소 5년만 해보자. 네. 만약 내가 못하면 우리 자식을 경찰을 시켜서라도 이거 잡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던 거고 아직까지 지금 용의자 2명이 잡혔는데 구속이 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추적이 돼서 찾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DNA를 확보한 것이 어떻게 용의자를 특정했는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증거품 상자에 있었던 그 손수건이 이 얼굴을 덮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이 보관돼 있었던 덕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NA를 토대로 용의자 2명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참 수사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21년 만에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상황인 그렇죠. 것 같고 내일 이제 브리핑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뭔가 이렇게 DNA 대조를 하는 작업을 하다가 딱 걸려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것도 참 이게 행운이 따랐다고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네. 범인들 얼굴을 덮는데 썼던 손수건이 그래도 증거품으로 그러게 잘 말입니다. 보관이 돼 있었으니까. 그것도 DNA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또 훼손 안 되고 잘 보관이 됐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일 하여튼 브리핑 저희가 좀 같이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수업 중 교단에 누워있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지금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거예요? 틱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짧은 예. 동영상이 올라간 여기에 이제 12분 죄송해요. 12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한 10번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네.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자 학생이 예. 교단에요. 예. 그리고 이제 교단에 이렇게 탁자가 있잖아요. 탁자에서 이렇게 휴대전화 줄이 보여요. 그리고 누워서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교단에 예. 누워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촬영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촬영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만지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영상은 공개가 된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제지하는 장면이 거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남학생들이 이게 맞는 행동이야 말하거나 이제 웃는 소리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순식간에 6만 뷰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어요. 예. 나중에 학교 측에서 이제 이 영상을 내리도록 했었는데 지금 그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휴대전화를 좀 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휴대전화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그 교탁 탁자 있는데 어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꽂고 휴대전화를 충전을 하면서 누워서 이제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었는데 네. 이걸 다른 친구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영상을 내린 상황이고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 학생의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학생은 아닌데 제가 되게 놀란 건 상의를 다 벗고 예. 남학생이 앉아있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관련 학생 3명은 상담실에 분리 조치가 됐고 이게 이제 교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관계자분이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상황이고 예. 2차 피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돼서인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여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래요. 이 반에. 모습이 더 담겨져 있는 휴대전화가 있는지 휴대전화 감식을 의뢰한 상황이고 작년 3월부터 이 학교에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벌점 뭐 이렇게 네. 준다거나 네.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제재를 전혀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는데 이게 사실은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었던 건지.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우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교사 10명 중에서 6명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런 비슷한 행동을 경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비슷한 행동을 경험한다고요? 네. 제가 오늘 낮에도 한 교사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네.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거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을 초등학교에서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교총에서 지난달에 전국의 유초 고등학교 교원 8,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61%면 10분 중에서 6분 이상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수업방해 등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접한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번씩 겪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10번 이상 겪는다는 응답도 36%가 넘었는데 그중 제일 많은 게 떠들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심지어 화장실 간다면서 나가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해 행위가 26.8%, 욕설 등의 적대적 행위도 22.8%가 됐고요.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와 폭행도 6.4%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한 제재 조치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해요. 예. 혹시 제재하거나 조금만 언성을 높여서 타이르면 그게 정서학대로 몰려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교총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내면서 진상조사도 하고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훈육을 할 수 있는 게 또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선생님들은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어 선생님이 학대를 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진상조사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요. 왜냐하면 예. 일반 일선 학교에서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일단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학생들의 어떤 학생이든 간에 학생 한두 명의 사례라도 그게 그런 교권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 교권이니까 선생님들의 권리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충분히. 다른 학생들이 그 선생님도 제지를 하다가 두고 계속 수업을 하셨던 이유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이었다고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게 피해가지 않도록 제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학교에는 학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칙으로 학생이 만약에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정학 조치도 있을 수 있고 퇴학이나 다른 데로 학교를 옮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몇 번의 문제가 쌓여야 되는데 사실은 교단에 누워 있는 걸로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 현장에 즉각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엎어져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저는 분필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 정확하게 던지시면 딱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 사실 상상하기 그 영상을 어려운데. 보고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학교 조사를 조금 일단 네, 철저히 좀 그럼요.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선 학교에서 진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또 한 번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데 비 양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서 내일 오전 중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쌀쌀했었잖아요. 예. 내일 아침부터 낮까지 시간당 30mm니까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충청북도, 경북에도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31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서해오도, 울릉도, 독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뭐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태풍이 올라오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진로가 지금 일본 도쿄 남남동 쪽에 1060km 부근에서 지금 서진 중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이제 타이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태풍의 경로라고 하는 게 기압골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중국 남동부 해안을 따라 중국 쪽으로 상륙을 하게 될지 아니면 태풍이 대만 동해상까지 진출해서 일본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대한 해협까지 북서진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풍의 그 기압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일본 해상에서 우리나라까지 영향권에 들게 되니까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아마 9월 2일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제11호 태풍 흰남노인데 라오스어로 돌, 가시, 새싹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국립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태풍의 강도도 좀 세고요. 바람도 좀 많이 부는 상황인데 만약 타이완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티베트 고기압의 그 영향이 약해지게 되면 네.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12호 태풍도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올여름 폭우 피해도 컸는데 좀 또 가을 태풍 올라올까 봐 걱정이네요. 그렇죠. 예. 이번엔 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오늘 밤 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공격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국의 사상자는 군인만 추산해도 10만 명가량 발생했는데요.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자포리자 원전 부근에 폭격이 이뤄지면서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6개월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이나 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뭐 전쟁이라는 게 전쟁 그 자체가 참혹한 것이긴 네네. 하겠지만 인명피해가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영국 정부가 이제 발표한 걸 다 종합을 해보면 지난 6개월간 양국에서 사상자가 15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걸 하루 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830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온 셈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측 사상자가 7만에서 8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11일까지 자국 측에서 사망
사망자가 군인이 10,000명, 민간인이 28,500명, 그래서 총 38,500명이 사망을 했고 군인 부상자가 3만 명, 실종자는 7,200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는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 전사자가 4만 5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일단 러시아군 사망자는 2만 명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21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 군의 공격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피난민이 1,300만 명 이상에 달한다라고 집계치를 내놨고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는 걸로 집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피난을 간 사람도 665만 명이나 되고 있어요. 국토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죠.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22%가 러시아에 점령이 됐는데요. 이 빼앗긴 지역은 우크라이나 GDP의 20%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또 300개 이상의 소도시와 마을이 지금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 등의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경제 복구를 하려면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전비를 합해보니까 양측을 합해서 3,100억 달러, 약 4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3분의 2가 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2조 3천억 원씩을 전쟁터에 쏟아부은 셈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네.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렇습니다. 안 던질 수가 없는데요. 네. 현재 전세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7월 이후에 러시아 공세가 좀 위력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7월에는 돈바스에서 전진한 거리가 평균 3km에 못 미쳤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남부의 헤르손 그리고 크림반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헤르손이라는 곳이 크림반도 통제권을 좌우하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이른바 하이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걸 제공해 줬거든요. 네. 이걸 이용을 해서 헤르손 인근에 러시아군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점령군을 고립시킨 상황이고요. 또 무인기를 활용해서 크림반도 안에 있는 러시아 군사시설을 연속해서 공습하고 있어요.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이에 맞서서 북부 쪽에서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남부 전선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후방에서 교란을 하려고 이제 북부 우크라이나를 좀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뭐 전세를 금방 뭐 그렇습니다. 해서 2주 만이면 뭐 점령할 수 있다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요. 참 이게 역사의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째였던 지난 24일은 또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면서요. 네, 독립기념일이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혹시 입장 밝혔습니까? 네,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연설을 했는데요. 현 시점에는 휴전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전쟁의 끝은 이제 평화가 아닌 승리다. 돈바스와 크림반도 등 모든 점령지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 회복을 외친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남부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러시아 흑해 함대 본부가 여기 있고요. 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무역을 봉쇄하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양측이 다 크림반도를 자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역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 에 대한 공격이 이번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라고 한 발언은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년 집권의 핵심적인 업적으로 내세운 게 지금 크림반도를 우리가 병합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도전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최근에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고 있는 정치학자 두긴의 딸 두기나가 차량 폭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러시아 안에서는 더 강하게 공격을 해서 승전을 앞당겨야 된다라는 압박이 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정부 청사 등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속속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우선 4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더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14조 원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는 4조 원은 중장기 전략에 맞는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독일도 내년에 6,700억 원 이상의 무기를 수송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고요. 영국 존슨 총리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또다시 키이우를 방문해서 또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크림반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도저히 뭐 내줄 수가 없는 네, 상황일 텐데 왜냐하면 흑해로 나가는 함대가 거기 그렇습니다. 다 있는 상황인데 네. 크림반도를 빼앗기면 뭐 상상할 막혀버리죠. 수가 네.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 폭격이 잇따르고 있다. 뭐 원전이 뭐 멜트다운이 될 네. 만한 상황으로까지 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원전 주변에 지금 뭔가 그 로켓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서로 이제 상대방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켓 같은 게 떨어지니까 그 부근에 원전 부근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발전소와 외부를 잇던 송전선 4개 중에 마지막 1개가 손상이 돼서 25일에는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국가 전력망으로부터 이 자포리자 원전이 잠시 분리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상 전력이 가동돼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90분 이상 단전이 계속됐다면 냉각 시스템이 멈춰서 원자로의 중심이 녹는 노심 용융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아찔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이 만약에 폭발을 하면 피해가 체르노빌 참사의 10배 이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체르노빌 주변 지역에 방역 네. 30km에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아직 그 트라우마를 지금 극복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10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크림반도 그리고 러시아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포리자 원전이 원자로가 6개입니다. 단일 규모로만 따지면 유럽 최대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5분의 1을 생산해오던 그런 중심적인 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 당국이 지금 발전소 주변 56km 안에 살고 있는 주민 40만 명에게 아이오딘, 그러니까 요오드 알약을 배포했어요.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방사능에 노출되면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이 돼서 갑상선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아이오딘과 칼륨을 복용하면 축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공경보 시스템 대피 계획을 러시아 쪽에서 하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나 이렇게 지금 따로 수립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맞물려서 살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자포리자 원전 주변의 방사능 수치는 아직은 정상 수준입니다. 근데 원전을 향한 폭격이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게 원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려가 높아지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러시아랑 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원전에 물리적인 손상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안전이나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직원들의 작업 환경 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가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요. 지금 서방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게 됐는데 영국이 주요 7개국 중에 처음으로 지난달에 2자릿수의 물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칸 런던 시장이 앞으로 난방과 식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나 둘 다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을 정도입니다. 독일 연방은행의 나겔 총재도 올가을에 물가 상승률이 10%대를 기록하면서 70년 만에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6월에는 9.1%, 지난달에도 8.5%나 됐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이제 유럽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이제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한 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올겨울에 침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5%라고 하는 것도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실제로 성장한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 겨울이 닥치잖아요. 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지금 난방을 대부분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더 경제적 고통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물가가 오르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급등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국영회사 가스프롬이 지난달 27일에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기존의 20%까지 지금 축소해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뭔가를 수리를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또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러 끊었다는 말은 네, 안 하고 계속 수리하고 계속 있다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대륙에서 경제 규모 1위와 4위가 독일과 이탈리아인데 이 두 나라가 이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두 나라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독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냐면 작년에 7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거란 얘기죠. 영국도 에너지 요금으로 가구당 연간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임금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럽 곳곳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 또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전쟁을 피해서 아까 피난민들이 6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갔어요. 그런데 물가가 이제 상승해서 그 여파로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지금 영국에서는 한 2만 5천여 가구가 우크라이나 피난민 11만 5천 명에게 여분의 방이나 집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앞으로는 가스와 전기요금 같은 물가 상승 때문에 6개월 동안 이 숙소를 제공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끝나면 더 이상 숙소를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정은 지금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이웃 국가 폴란드거든요. 근데 폴란드도 굉장히 처음에는 환대를 했었는데 갈수록 여기도 지금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사정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네네.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렇게 네. 고강도로 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긴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경제가 당장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 위험 징후는 지금 없습니다. 루블화를 쓰잖아요. 전쟁 직후에는 한때 40%까지 폭락을 했는데 지금 회복이 다 됐어요. 오히려 전쟁 전보다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러시아 정부가 외환 통제도 많이 하고 수입과 외환 거래가 줄었고요. 지금 실업률도 아직까지는 눈에 띌 정도로 악화되질 않았어요.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도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뭐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위험 경고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생산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왜냐하면 외국산 부품이 수입이 제재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이 멈췄습니다. 강제로 휴가 중인 인력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당국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올해 전반기 러시아 산업 생산량은 거의 62%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 정부가 실업률을 4%대로 유지하려고 기업들에게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라. 급여를 줄이더라도 일자리를 나눠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아직 전쟁 직후에 석유값으로 벌어들인 돈이 있지만 제재가 이제 작동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압박을 받는 강도는 훨씬 세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협력이 불가능해지니까 러시아에서 유능한 기술자 수십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선진국 간의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당분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디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네. 이걸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네. 너무 고통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동하고 아프리카 지역 특히 이제 빈곤국들이 네. 훨씬 사정이 열악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 주요 회원국들의 기부금이 우크라이나로만 쏠리고 있어요. 네.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빈곤 국가들에 대한 유엔의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안 그래도 유엔의 지원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나눠줘야 될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지원금은 훨씬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 걸로 나타났어요. 지금 올해 유엔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서 요청했던 60억 달러는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IT에 대해서는 요청한 금액의 11%를 달성하는 데 그쳤고요. 엘살바도르, 부룬디, 미얀마도 지금 요청한 금액의 10%대 중반만을 채웠습니다. 네. 굉장히 격차가 지금 심하게 벌어지고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에만 지원이 편중되는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뭐 일본, 캐나다 같은 유엔의 주요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기부금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서방 국가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인도주의적인 위기와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지정학적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난민이나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피부색과 종교가 같으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우리보다 큰 관심을 보인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결국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최빈 국가들이죠. 그래서 남수단에서 올가을부터 일부 어린이들에 대한 중학교 과정 수업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라크 북부에 시리아 난민 수용소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지금 식수랑 전기가 또 끊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식량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지금 대형 곡물 기업들은 기록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비정부 기구들은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빈곤층을 구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근데 그나저나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금열법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의 한 22%가 여성입니다. 2020년에는 15.6%였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늘었죠. 군에 자원 입대한 여성이 전쟁 이후에 이달 현재 5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외에 러시아의 침공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18세에서 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잖아요. 네. 그래서 적지 않은 여성들이 폴란드를 비롯한 이웃 국가로 가서 수송차에 군수품을 싣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동안은 뭐 전투 지뢰를 제거한다던가 용접, 소방 업무를 비롯한 450개 직종은 여성의 생식계통 건강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금지를 시켜왔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소련 시절에 남은 폐단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한 사회학자는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에서 대표적인 보수국가로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는데 이번 전쟁으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됐다, 더 뚜렷해졌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한 여행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을 출시했어요? 네, 비짓 우크라이나라는 여행사인데요. 7월부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도시를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를 시작했어요. 1인당 우리 돈으로 6만 6천 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의해서 피해를 본 여러 장소를 둘러보면서 뭐 불에 탄 장비라든가 폭탄 잔해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네.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습에 대비해서 뭐 긴급 대피 요령 등을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150건 이상의 예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대표는 우리는 뭐 사망, 재난, 파괴의 장소로 방문객이 몰리는 다크 투어리즘과는 다르다. 이 투어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저항 정신도 보여주고 전쟁 중에도 삶은 지속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국가거든요. 네네. 전쟁이 일어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국제사회가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전쟁 난민 지원에 사용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관광개발청은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관광하러 간다.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참 뭐 저희 앞서도 얘기 나눴지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외교적 접촉 가능성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걱정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세계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로버트 존슨의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입니다. 누구나 아직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아직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을 실현하고 싶은 꿈이 바로 부캐, 즉 부캐릭터로 나타나지요. 부캐릭터라는 새로운 유행은 페르소나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현대인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캐릭터가 반드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캐릭터를 악용하거나 조작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죠.